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모두 지켜봐 주시고 굉장히 떨리고요. 본 강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강연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불면의 날을 며칠 보내고 제목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생물학으로 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석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NIA에서 포스닥을 했고 2007년에 성균관대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어떤 인연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인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주로 이 내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연구 내용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창업 스토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앞으로 우리 연구실에서 저와 이제 저희 제자들이 함께 갈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커리어 디시전스를 준비하면서 2년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사람들과 맺어지는 관계뿐만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과 맺어지는 관계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인이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이런 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무슨 뜻이냐? 인과 연이 어우러지는 건데 인은 어떤 결론이나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직접적인 힘을 뜻하고요. 연은 그것을 돕는 간접적이고 외적인 힘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결정에 이르게 된 인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학부생으로 이제 들어가서 저희 그 과에 두 가지 학술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바이옴과 셀이 있었는데 바이옴은 거시생물학을 공부하는 모임이었고요. 셀은 이제 미시적인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을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 동아리는 보통 이제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을 다니는 선배가 주말에 토요일 날 만나서 학부생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하는 모임이었는데 저는 이제 셀에 들어갔고 그때 이제 그 여러 선배님들 중에 다른 학교 대학원을 가셔서 이분은 이제 석사 과정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같이 공부를 하고 저녁에 회식도 하고 소주도 마시고 이분의 자취방을 가게 됐어요. 근데 자취방에 들어서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취방 한쪽 벽이 책장으로 가득한데 그 책장에 같은 주간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주간지가 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석사 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저널을 자기 돈으로 정기 구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배달해서 오는 달러를 내고 샀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분은 고작 석사 1년차가 셀을 정기 구독까지 해서 공부를 하는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이분이 너무 궁금해졌고 저도 이 사람처럼 좀 왠지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품게 됐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정성엽 부사장님이신데 한미약품에서 24년간 봉직하면서 한미약품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테크놀로지인 그 랩스커버리 기술을 이분이 주도적으로 개발했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신약 개발 라이센스 아웃 역사상 가장 중요한 라이센스 아웃으로 기록됩니다. 최초에 그 사노피 아벤티스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약간 돌아오긴 했지만 이걸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나오셔서 벤처 기업을 창업하셔서 역시 항체 의약품을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의 중요한 결정에 이제 도움을 주셨고 영향을 주셨던 분이 이제 정성엽 부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저널을 고르는 법, 저널에서 논문을 찾는 법, 논문을 읽는 법을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정기 구독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저널도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 요 이제 중앙도서관에 가면 요 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가면 요런 이제 열람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가가 있고 여기 3층에 전기 간행물실이 있습니다. 전기 간행물실에 이제 사이언티픽 전기 간행물에 가면 이제 네이처셀 사이언스들이 이제 최신호들이 오죠. 최신호들을 무작정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로 키워드를 서칭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최신호를 받고 그냥 그 중에 제목이 끌리는 게 있으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제 눈에 끌렸던 논문인데 93년도 1월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 제목이 신다윈주의와 방향성을 가진 돌연변이의 어떤 논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굉장히 이끌렸고 신다윈주의에서 말하는 그 진화의 이론은 뭐냐면 다윈이 진화를 얘기했을 때는 유전자가 뭔지 몰랐죠. 근데 유전자가 뭔지 실체가 밝혀지고 난 뒤에 이 진화 이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니까 진화는 원래 그 종 내에서 개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돌연변이들을 미리 가지고 있고 이후에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적합한 개체가 선택이 된다. 이게 이제 신다윈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하는 일군의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한 거는 뭐냐면 디렉티드 뮤테이션, 방향성을 가진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압력이 왔을 때 변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변이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이가 늘어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쭉 보다가 이 이제 논쟁에 시발이 된 그 논문을 찾게 됐습니다. 그 논문이 1988년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이었고 제목이 무려 The Origin of Mutants, 돌연변이의 기원이었습니다. 1880년도 아니고 1988년도에 네이처의 리뷰 논문도 아니고 실험 논문의 제목을 이런 담대하고 대담하고 야심찬 제목으로 논문이 나왔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요. 그 앞선 논문이나 이 논문이라 제가 그때 카피해서 읽은 논문을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그 카피입니다. 제가 봤던. 이 논문에 뭐 바로 알아보셨겠지만 이 논문은 다윈이 쓴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을 본딴 제목입니다. 1859년에 이제 발표된 책이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을 여기서 이제 정립을 했고요. 근데 이분보다 먼저 체계적으로 진화론을 정립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라마르크고 프랑스의 생물학자고 무척주 동물의 분류학의 대가였고 그리고 고생물학의 창시자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대에서 쓰는 그 포실, 화석이라는 그 현대적 의미를 이제 이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웠고요. 이 포실이라는 단어를 만든 고안한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던 해부학이나 생리학적 단편적인 연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이올로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체계화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기린의 비유 때문에 많은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 1809년에 동물 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공교롭게도 1809년이 다윈이 태어난 해입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이제 획득 형질의 유전에 의한 진화를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획득 형질이란 건 뭐냐면 개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형질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형질이 후세에 전해진다는 거죠. 이제 나중에 많은 이제 조롱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쟁의 그 근원이 되는 얘기죠. 네오 다윈이즘과 네오 라마르키즘의 어떤 분쟁이었던 거죠. 작은.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다윈을 오마주한 것 같지만 논문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 이제 Inheritance of Acquired Characteristics. 이게 이제 획득 형질의 유전이거든요. 획득 형질의 유전의 기전을 우리가 제공한다. 이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지도 모르니까 이 논문에 이제서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미생물들이 완전히 죽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서블리스란, 그러니까 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에 스트레스가 왔을 때 폭발적으로 뮤테이션을 증가시키는데 이 뮤테이션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있다. 그래서 그 기전을 억제하면 뮤테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제가 그래서 이 논문이 저의 이제 중요한 인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과 라마르크의 어떤 그런 일군의 그 학자들이 추종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그 연구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나도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제목의 논문을 꼭 써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도 이제 이런 논문을 좀 보고 이런 모티베이션이 좀 되라고 이런 포스터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도서관에서 논문을 보다가 1947년부터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거의 1년에 한 편, 두 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키워드가요. 세포의 자살, 에이팝토시스, 세포의 죽음, 이 타이틀인데 거의 연구가 이제 많이 안 되다가 9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논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시엘레간스, 그러니까 원생동물에서만 연구되던 내용이 멤멀리언에서도, 그러니까 포유동물에서도 일어난다는 게 밝혀져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학위 논문, 이제 학사 학위 논문을 이걸로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했고요. 대학원을 가서도 이쪽 분야의 연구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당시에 국내에 이 에이팝토시스, 세포의 자살을 연구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마침 하버드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신 한 박사님께서 공부를 그 에이팝토시스를 전공하셨고 한국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정용근 교수님이셨고요. 이분이 광주가교로 들어오신다는 이제 소문을 듣고 여기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1년이 늦춰져 가지고 제가 다른 선생님 방에 가서 석사를 하고, 석사 졸업하고 나서 이 선생님 방으로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제가 독립된 연구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요.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말이 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너희들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 알지? 그 우화의 교훈이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뭐 허용된 삶을 살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보려고 하면 보인다가 이 우화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보려고 하면 보인다고 하는 건 농담처럼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이게 과학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보면 잘못된 게 보이는 거고, 또 그렇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보면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역설적인 내용을 두 가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방에서 들어가서 제가 연구했던 유전자가 요 세 가지 유전자인데, 사실 이 세 가지 유전자가 다 같은 유전자입니다. 98년, 99년, 2000년도에 이제 셀의 두 편, 네이처의 한 편, 네이처 메디슨 한 편, 이 세 가지 유전자가 각각 다른 기능으로 발표가 됐는데, 저희는 이 세 가지 유전자가 사실은 같은 유전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엔터미너스 시퀀스가 잘못 시퀀스가 돼가지고 뭐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 랭스를 다 클로닝을 해서 에이팝토시스에 이제 기능이 있다는 걸 밝혀서 저희도 이제 이런 저널하고 비슷한 수준의 저널에 보냈습니다만 다 보기 좋게 다 거절을 당하고, 뭐 당시에는 좋은 저널이었습니다. 이 저널에 보내서 이제 뭐 한 달쯤 뒤에 팩스로 받은 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들고 오셔서 야, 이렇게 보내자마자 마이너하게 받아본 적은 없다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에이팝토시스, 셀데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셀데스와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와의 어떤 상관성 관련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박사학위를 2002년에 받고 2003년까지 있으면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살펴본 논문들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마크 메슨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그 노화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당시에 논문이 한 500편 정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포스닥을 가기에 굉장히 적합한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계신 연구소가 이제 NIH에 있는 노화 연구소였습니다. 노화 연구소가 보시면 여기 에이징과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집중적으로 한 연구실이었고, 이분이 그 노화 연구소의 뉴로사이언스 랩의 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NIH에 계시는 연구자 중에 유일하게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어필리에이션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IH에서 이제 이분을 모셔올 때 이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겸임직을 허가를 해준 유일한 분이셨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 되는 분입니다. 지금 한 21만 회 정도 사이테이션 됐고, 이분 이제 연구실에서 뭐 포스닥이 한 20, 30명 되니까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무조건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본인이 엄청나게 바쁜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밝게 받아주시고 또 깊은 얘기도 해주시고 딥 디스커션도 해주시고 굉장히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직전에 2019년에 갑자기 은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레벨 클로즈 아직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64년생이시니까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64년생이 아니라 54년생이신데 죄송합니다. 56년생이신가? 하여튼 그 테니어를 받으셨기 때문에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 뭐 정년퇴직이 없으니까 미국은. 근데도 본인은 이제 연구보다는 강연을 하고 싶다. 대중들의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 이제 호킨스로 가셔서 일반 강의만 주로 하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이런 본인이 이제 믿는 신념이 뭐냐면 노화를 억제하고 치매를 억제하는 과학적으로 규명된 가장 유력한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냈고요.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도 이제 이런 논문을 기고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포스닥을 이제 마칠 즈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된 그 약물 스크리닝을 제가 시작을 했고요. 약물 스크리닝하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학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눈도 뜨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성균관대학교 약대에서 셀 바이올로지를 전공자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서 운 좋게 이제 제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 들어갔는데 2008년에 이제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이제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동문들이 이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비의 3분의 1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학교 재단에서 3분의 1을 걷어야만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약대가 가장 먼저 70억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게 됐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그 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만난 선생님 중에 이제 한정환 교수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제 한림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고민이 많을 때 이렇게 물심양면 항상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후성유전학에 돼가시고 후성유전학 센터를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이 센터에 들어가서 후성유전학을 알츠하이머 치매 연구나 다른 치매 질환 연구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후성유전학이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고 유전자 시퀀스는 변하지 않고 유전자 주변이 변하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라마르크의 획득경질의 유전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전이 바로 이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라마르크의 이론을 설명해주는 후성유전학을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실 연구는 뭐 많이 준비를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닥 때 시크리테이즈라고 하는 효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 뇌졸중에 이렇게 플락이 생기는데요. 이게 이제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플락은 아밀로이드 전구체 단백질의 베라 세크리테이즈, 감마 세크리테이즈 두 가지 효소가 작용해서 이 펩타이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쌓이면 플락 형태로 나오고 뇌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사들에서 이 베라 감마 세크리테이즈 저해제를 약물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임상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효소는 기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기질이 수백 개가 있어서 이 효소를 잘 막는다고 해도 이 아밀로이드 베라의 축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마 세크리테이즈가 저는 이제 그 익사이토톡시시티 칼슘이 많이 들어와서 신경세포가 죽는 그런 기전에 관여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 그런 종류의 셀데스가 많이 일어나는 질병이 스트로크, 뇌졸중이다. 그럼 뇌졸중에서 감마 세크리테이즈 저해제를 테스트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제가 포스닥 때 이 논문을 운 좋게 발표하게 됐고요. 이거를 발표하고 난 뒤에 이제 또 네이처 메디슨의 감마 세크리테이즈 이니비터를 이용을 해서 BTI 트라우마틱
브레인 트라우마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관련 연구들을 쭉 했고요. 관련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감마 세크리테이즈 활성에 의해서 나치 시그널링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피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걸 봤고, 이 피논이 없어지면 이 스트로크가 억제됩니다. 근데 피논 저해제가 주글론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게 호두에 있는 성분입니다. 이거를 처리하면 이제 뇌졸중이 이렇게 억제되는 걸 봤고요. 그러니까 호두가 뇌 모양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 뇌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어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 이제 제가 한국 돌아와서 이제 어떤 질문부터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서 100%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 5% 미만입니다. 그 유전자 돌연변이는 주로 감마 세크리테이즈,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라 만든 감마 세크리테이즈 돌연변이가 생기면 100% 알츠하이머가 오는데 젊은 나이에 오고요. 나머지 95% 환자는 돌연변이가 없는데도 어느 순간에 이제 알츠하이머가 오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뭐냐? 에이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노화가.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모른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럼 에이징이 어떻게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냐를 규명을 해야 되고, 그럼 에이징이 어떻게 아밀로이드 베라를 많이 만드는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찾은 게 이 에이징과 관련된 요소들이 멤브레인, 그러니까 세포막에 산화를 일으키고 그때 알데하이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이게 많이 생깁니다. 이게 감마 세크리테이즈에 붙어가지고 감마 세크리테이즈가 돌연변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서 ABB를 많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좋은 저널에 보냈습니다만, 보내서 이제 리비전이 굉장히 많이 와서 1년 동안 리비전을 해서 다시 투고를 했는데 1년 사이에 에디터가 바뀌고 에디터가 5번째 리뷰를 초청을 하더니 거절을 돼서 굉장히 이제 낙심을 하고, 그때 이제 파리에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저희가 한 연구하고 매우 유사한 연구를 포스터를 발표하는 걸 보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 내용은 뭐였냐면, 치매 환자 뇌조직을 잘라서 이 감마 세크리테이즈를 봤더니 이미징으로 봤을 때 구조가 변해 있더라. 뮤테이션이 없는데도 구조가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전이 뭔 줄 아니? 기전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저희가 말한 이 기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런 거 발표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제 논문을 리뷰를 한 걸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리뷰 보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같이 당신 논문이랑 내 논문이랑 같이 내면 정말 좋은 저널에 멋진 제목으로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제 흔쾌히 예스를 하고 같이 내려고 했는데, 그 일을 진행을 한 포스닥이 자기는 단독 포스트옷으로 논문을 내야 잡을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그 다른 저널에 이제 둘이 같이 투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투고를 했는데 같은 날에 같이 투고를 했죠. 백투백으로. 근데 저희 것만 억셉되고 거기는 거절이 됐어요. 근데 1년 뒤에 그 거절된 논문이 저희보다 훨씬 좋은 저널에 나오긴 했습니다. 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저널에 이제 논문을 냈고요. 이 저널에 이제 표지에 하이라이트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이제 알츠 포럼이라고 알츠하이머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보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저희 논문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알츠하이머와 에이징을 연결시키는 에비던스를 우리가 제시했다. 그래서 좋은 저널은 아니었지만 좋은 연구는 나중에 결국 알아봐 주는가 해서 알아봐 주는구나. 게다가 동료 과학자들이 이렇게 알아봐 주니 굉장히 기뻤습니다. 드럭 리포지셔닝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저희가 스크리닝을 통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찾았는데,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성분 설포라판이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치매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서 브로콜리를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이런 많은 인연들과 저희 가족들과 도움이, 당연히 직접적인 도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희 제자분들이 다 저희 동료분들과 같이 한 일이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제가 약간의 외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기 와 계시는 박재훈 교수님, 저기 이번에 저랑 같이 이제 한림원 신입 회원이 됐는데요.
박재훈 교수님과 2016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라셀라 베지클과 관련된 연구고 한양대 조용우 교수님이 이제 이 본 연구를 이니시에이션 하신 분이고요. 박재훈 교수님과 저와 이제 셋이 뜻이 맞아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익스트라셀라 베지클 모든 세포는 100나노미터의 베지클을 분비를 하고 이 베지클을 치료적 그 의약품으로 개발을 해보자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츠하이머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온갖 질환을 다 하게 됐습니다. 줄기세포가 분비하는 엑소좀은 줄기세포의 기능을 그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세포를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뭐 양도 굉장히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이 안에 필요한 물질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또 이 골다공증 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밝혔고 그 기전도 저희가 명확히 밝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는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화시킬 수 있는 동안에 분화시키는 동안에 나오는 엑소좀이 또 줄기세포를 그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지방줄기세포를 백색 지방으로 분화시키거나 베이지색 지방으로 분화시켰을 때 나오는 엑소좀을 이제 동물에 주면 백색 지방을 만들고요. 또 베이지색 지방을 만들어서 대사 질환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비드-19 와중에 코비드-19을 억제하는 엑소좀도 엔지니어링하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고요. 이제 엑소좀이 이제 저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단백질 항체 치료제는 타겟이 세포 바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세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약물 타겟이 세포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백질을 세포 안으로 넣는 기술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 엑소좀이 그런 전달체로서 매우 좋은 효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엑소좀에 특정 단백질을 넣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이제 저희 연구원들과 같이 개발을 해서 이게 빛을 주면 엑소좀 멤브레인에서 딱 분리가 돼서 다른 타겟 세포로 갔을 때 이제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치료에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크리스퍼 캐스9 같은 것들도 엑소좀에 집어넣어서 지놈 에디팅, 에피지놈 에디팅을 해서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아직은 마음은 주니어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시간들이 있고 저희 연구원들, 동료들, 학생들과 함께 좋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는 늙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건 언젠가 죽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요. 2025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이 20%, 2050년에는 40%입니다. 65세 이상에서 치매 발병률이 10에서 15%고요. 85세 이상에서 치매 발병률이 45%에서 50%입니다. 모두 다 10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50%는 치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제 톡을 마칠까 합니다. 이게 윌리엄 우터몰린이라고 미국 화가고요. 이 사람이 96년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고 매년 자기 자화상을 그립니다. 근데 불과 5년 만에 이제 평생 그 프로페셔널 화가로서 가지고 있던 스킬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얼굴을 이제 못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의 부인께서 증언을 하시는데 이분은 2000년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남은 기간은 이제 가족들과 이제 뭐 지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희 동료들과 학생들과 함께 이런 환자분들, 고통받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